오늘 강의 자료가 혹시 가져오지 못한 친구가 있나요? 아직 블랙보드에 강의 자료가 없다. 네, 다 가져왔네.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자, 확률 이론인데, 자, 확률 실험과 표본 공간 해서 확률 실험 하나만 말 그대로 사전에 실험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죠? 동전을 던졌다. 던지면은 결과가 나오지만 던지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확률 실험 그러고, 그렇지만은 그 나오는 모든 경우를 다 모아놓은 것이 표본 공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 실험과 표본 공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이다. 그럴 때 표본 공간은 아시다시피 1, 2, 3, 4, 5 이 외에는 나오지 않죠. 그죠? 그래 보실 수 있고, 또 월간 매출액 집계다 할 때는 매출액이 엄수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 집합을 가만히 봤더니만 0보다 큰,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0에서부터 100만 원 사이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정수값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품질 검사라면은 양품 또는 불량품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또 전구의 수명, 전구의 수명은 굉장히 여러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전구학이 측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 999.999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위에 있는 세 개의 실험은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한 표본 공간. 밑에 있는 마지막 것은 어때요?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죠. 그래서 무한 표본 공간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확률은 말 뜻 그대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돼 있어요. 확률이 음수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또 확률이 1보다 클 수 있나요? 되지 않아요. 그죠? 확률은 0과 1 사이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정의하는 방식이 이 고전적인 그 확률 개념. 먼저 보게 되면은 n개의 상호 베타적인 원소로 구성된 표본 공간이 있을 때, 그죠? 상호 베타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두 번째, 각 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똑같다는 거. 그래서 equally, likely, 그죠? 똑같은 가능성일 때, 그럴 때 우리가 확률 어떻게 정의하죠?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 총 경우분의 내가 염두에 두는 그 사건의 개수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확률 개념이에요. 자, 그런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상대도수 개념 먼저 보여드리겠어요. 자, 상대도수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에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실험을 계속 반복했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어디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작은 n이어야 돼요. n이 무한대 간다면은 일어나는 그 값이 어디에 수렴해 갈 것이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도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전적인 그런 확률 개념, 그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확률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정말로 우리가 이제 기업에 가게 되면 부딪히는 것들이 주관적인 확률 개념도 많아요. 그죠? 자,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의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 경험이 많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이번에 그 현대 그룹에서 한전 매입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나름대로 자기 소신이 있어서 10조 정도를 했지만은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다르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반대로 한국전력은 올라가지만, 그죠? 그렇지만은 이런 주관적인 것들은 또 여러분 예전에 보게 되면은 그 현대 그룹에서 산타페 이런 차들도 사실은 거의 대박이 났죠. 그죠? 그 당시에 예측을 해보니까 한 5만 대 생산합시다. 그렇지만은 CEO의 강력한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라인을 준비해서 결국은 20만 대 만들어졌고, 또 결국에는 대성공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여러분 현실에 나가게 되면 이런 주관적인 그런 확률 개념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원칙을 줘서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지식이나 정보, 어떤 경험들, 그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자신감 차원에서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자기의 지식이나 정보의 경험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 아무래도 처음 온 사람들이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것이 제휴 관리하는 경우에도 제휴 관리도 어떤 정한 공식에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업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감으로서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참고로 이제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뭐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자, 이 부분을 한번 열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이 얼마인지 한번 각자 한번 해보죠. 그죠? 자, 이런 경우라면 답이 얼마일 것이냐. 그죠?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 시티콤 기획은 송보된 우편엽서를 기재해서 회신한 사람 중에 50명을 무작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조작이 없다. 쉽게 랜덤하다는 거예요. 뽑힐 확률이 동일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마감일까지 회신된 엽서가 만장일 때 엽서를 보낸 사람이 상품을 받을 확률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 고전적 확률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음에 물어볼 텐데, 고전적 확률 개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상호 배타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모든 사례 뽑힐 확률이 동일하다. 그걸 적용하게 되면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답을 여러분이 간단히 이것이다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가장 많이 쓰는 방식.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대도수 관점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이는 것이 캐릭이라는 사람의 동전 던지기 실험을 많이 인용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동전을 던지는데 10번을 던졌어요. 10번에 다 안면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11번째 동전은 어떤 쪽이 나올까요? 할 때 동전이 제대로 잘 균형되게 만들어졌다면 여전히 11번째는 2분의 1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캐릭이 동전을 얼마 정도 던지니까 거의 2분의 1의 수렴에 가요. 이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변동이 심하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 거의 안정되게 나오죠? 뭐 어떤 사람은 뭐 300번, 200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상대도수 개념이죠. n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그럴 때는 동전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일기예보 막 틀렸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오늘 비 올 확률이 80% 비가 오지 않았다. 오늘 비 올 확률이 80%는 뜻이 어떤 뜻이죠? 바로 우리 학생이 아까 질문한 내용 굉장히 유사한데, 오늘 비 올 확률이 80%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오늘 비 올 확률이 80%다.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죠, 그죠?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정당화 시켜줘야 돼요. 그 뜻이 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학생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주사에 던질 때 안면에 나올 확률이 이거다. 또 오늘 비 올 확률이 80%다. 어떻게 해서 80% 나왔을까요? 지난 기후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비가 80% 왔다. 맞아요. 과거의 자료를 봤더니만 여러 날씨 패턴에서는 100번 중에 80번이 비가 왔다는 거,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20번 안 올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절대 그것에 대해가 이상하네 생각할 필요 없는 거 알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혹시 그거 기억나요? 우리 6 시그마 할 때 사실 품질 관리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확하게 3 시그마 하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에 얼마가 들어있냐 하면은 99.7%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 봤을 때 그렇게 할 때는 0.3%만 벗어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생산되는 제품의 99.7%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죠? 물론 0.3% 불량은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표본 오차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아무리 잘 뽑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오차는 있게 마련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알파 뜻도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돼요.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런 문제 나왔어요. 한 음료수 제조업체가 특정 슈퍼마켓 손님이 그 회사 제품 중에 하나를 구입할 확률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관찰을 쭉 해보니까 1,500명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500명이 자기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더라. 그죠? 이럴 때 이 확률을 구하는데 어떤 방법이 도입되었을까요? 고전적 확률 개념입니까? 상대도수 개념이죠. 그죠? 오늘 들어오신 분들 다른 방식으로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값은 어떻게 계산하죠? 값을 계산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단지 차이는 뭐가 차이죠? 고전적 확률 개념은 상호 베타적이고 그 다음에 동일할 확률. 그죠? 상대도수는 가장 키포인트 뭐죠? n을 무수히 많이 많은 사람을 관찰했을 때 처음 두 사람은 아마 자사 제품을 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1,500명이 들어온다면은 그래도 뭔가 n이 무한대간 느낌이 들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기본 법칙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전에 다 그 본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 PA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PS가 1 하는 말은 표본 공간에 있는 값 중에서 나타나야 되지 다른 값은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 파이라는 뜻이 뭐죠? 파이는 집합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죠? 집합 속에 아무것도 공집합을 말을 해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리가 우리 나중에 베이스 정리할 때 유용하게 쓰인 정리 맞죠? 상호 베타적인 K개의 사건이 있을 때 이 중에서 하나가 일어날 확률은 각각을 다 더하면 된다는 것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확률에 대해서 가장 복잡한 일반 공식도 다 적어드렸어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자, 다시 말해서 불량이 나타났을 때 불량을 납부하는 업체가 K개가 있다. 그럼 바로 정과하게 상호 베타적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더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굳이 어떤 두 납품업체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것이 쉽게 말합니다. 그죠? 공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이 중요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실험에서 이렇게 사건 A, B, C를 정의해요. 여러분 많이 본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은 사건 A는 두 주사의 합이 9 이상이 되는 사건. 그죠?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첫 번째 주사의 5인 사건 주사는 1, 2, 3, 4, 5, 6에서 생각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5가 되는 거. 그죠? 곱이 2가 된다 할 때는 1이나 2이나 다 가능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합이 9인 경우에 여기 또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이 있으면 편리하겠죠? 3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4. 우리 지난번 한 것처럼. 그죠? 끝나면 또 5.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자, 괄호 안에 첫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주사의 결과, 두 번째는 두 번째 결과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주사에 대해서, 두 번째 주사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죠? 합이 9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가 5가 되는 경우. 그죠? 그리고 곱이 2가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참 해보고 싶지만은 이런 문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 우리가 확률의 개념 기본 개념이구나.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물어보는 뭘 물어보겠어요? 베이스 정리. 포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경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이런 법칙들은 왜 공부합니까? 하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목적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목적지를. 경영 수학이다. AX는 B인데 X를 구하는 게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행렬을 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베이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건 확률 필요했죠. 맞죠? 그죠? 분량이 나왔을 때 값이 만들어질 확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A의 C는 우리가 보통 여집합을 말해요. 그래서 컴플리멘트 여집합은 확률을 총합해서 A를 빼면 될 것이고, 또 A가 B 속에 포함된다면은 PA는 P보다 적거나 같겠죠. 그죠? 네. 이것은 하나의 값이에요. 값이 당연히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집합이니까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래서 포함되는 기호 여기는 전과의 값으로 비교하는 것.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2개 때 설명드렸고 3개 때 설명드렸고 또 n개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조건 확률은 일단 B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PB 분의 교집합. 그죠? 그래서 어디에 조건을 거는지 따라 가지고 공식이 약간은 다르죠. 조건 확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곱셈의 일반 법칙. 곱셈 일반 법칙은 조건부 확률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여러분, 요 부분 잘못돼서 등호입니다. 등호. 우리 앞에 부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A 기본 B의 확률은 PB분의 PAKB였잖아요. 그래서 PB를 양쪽에 넘겨버리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칙은 바로 이것이 법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는 여기 등호입니다. 등호. 또는 이쪽이죠. 그런데 독립성의 경우는 이 확률이 바로 뭐냐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동일하다. 그러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독립이라면 이것이 바로 PA가 돼요. 그래서 독립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PAKB를 굳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PA 곱하기 PB. 그럼 여러분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독립일 때 교집합 확률은 각각 확률을 곱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뜻을 이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곱셈의 일반 법칙은 이것이 일반 법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독립일 때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PA 곱하기 PB. 그걸 여러분 적어 두시면 돼요. 자, 일반 법칙 아래에다가 만약에 AB가 독립이라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하면은 PAKB는 PA 곱하기 PB.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성격을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독립일 때는 PA 곱하기 PB다. 자, 드디어 이제 곱셈의 일반 법칙, 그죠? 표본 공간 S가 상호 배타적인 사건에 의해서 분할되어 있을 때 임의의 사건 PB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것이 어제 우리 공부한 내용으로 말하면 바로 분량이 나타날 확률로 생각하면 쉬워요. 아시겠죠? 분량이 나타나는 경우는 각각을 더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엄밀히 말하면 이 값이 원래는 뭐였어요? 곱셈의 일반 법칙이 할 것 같으면 P에 B 곱하기 P의 B 교집합 AI에 맞죠? 그죠? 이 부분이 바로 뭐냐? P의 B 교집합 AI. 그것을 다시 풀어 쓴 것이 바로 곱셈의 일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량에 대한 확률을 어저께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모두 포괄한 것이 베이스 정리.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맞죠? 그죠? 예, 분량이 나타났을 때 제2번째 납품업체가 만들었을 확률은 일단 분량이 다 나타나야 된다. 그죠? 앞 슬라이드는 분량이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J가 만들었을 그 가능성을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이 공식만 보면은 좀 복잡하지만은 여러분 어저께 지난 시간 배운 예제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항상 굉장히 좋은 예제예요. 물건을 세 군데로부터 납품받아서 만들더라. 그죠? 그럴 때 분량이 나타났을 때 특정 업체가 만들 확률은 얼마인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자, 제가 요 예제 9번 먼저 읽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두 파트 나누어 묻지 않고 그냥 종합적으로 한 번에 딱 물어요. 자, 보십시다. 예제 9를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 슬라이드 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 성창기업이 장난감 제조하는 업체예요. 자, 그래서 세 개의 다른 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물건을 조달받아 가지고 장난감 부속품으로 사용을 해요. 자, 구입하는 볼 베어링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그대로예요. 50%는 갑으로부터 물량을 조달받고 30%는 20%는 병으로부터 조달을 받는다. 그죠? 그리고 과거 경험으로 볼 때 하는 이 말은 바로 베이스형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협력업체의 분량 관리 상태는 다르더라.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재고 중에 불량품 하나 나타났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건 B입니다. 이럴 때 이 불량품이 병이 생산했을 확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가 생산할 확률을 배웠죠? 그렇지, 좀 다른 문제네, 그죠? 이를 보지 않고 우리 지난번 기억을 더듬어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그러면은 베이스형이 다 이해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 어떻게 나올 것도 안 해보더라도. 자, 사실로 보게 되면은 어때요? 병이 납품은 제일 적게 하죠. 그렇지만은 불량 상태는 어때요? 제일 나쁘니까 책임이 자기 납품한 비율 20%보다 더 많이 나올까요?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그럼 많이 나와야 되느냐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책임을 더 물려야 되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쉽게 결정 내려버려요. 20% 납품해서 당신이 20% 책임지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얼마 정도 책임을 더 물렸는지, 20%보다 어느 정도 더 책임을 물렸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풀어봤을 텐데 값이 얼마 나왔어요? 0.296. 그래, 20%보다 9.6% 책임을 더 물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가 중간 시험에 나왔다 하면 풀 수 있겠죠.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낼 거예요. 또 제가 이 문제를 약간 변환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스타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게 되면은 만약에 불량이 나타났을 때 병이 납품했을 확률이 35%보다 더 크다면은 병에게 납품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때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하고 물어도 역시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죠? 오늘 제가 말한 것을 우리가 open.korea.ac.kr에 올려져 있으니 잘 들어보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한번 잘 준비된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묻더라도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불량이 나타났을 때 병이 납품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불량이 나타났을 때 병이 납품했을 확률이 35%보다 더 크다면은 이제 병에게 더 이상 납품하지 마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럼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병은 얼마나 품질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하는 말은 조금만 힌트 드리면은 이 부분이 사실 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방향이 반대로 묻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꼭 그 두 유형을 완전히 알아둬야 되죠. 알겠죠? 그죠? 네,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네, 그래서 베이스 정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 나중에 미국의 MBA를 가든 또는 대학원을 가든 또 보는 문제예요. 또 실제 기업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베이스 정리가 뭐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이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확률을 바꾸어서 한다. 우리 지금 학생이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29.6%.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쉽게 책임을 물려버려요. 너가 납품을 20% 했으니까 20% 책임져야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풀었으니까 누구나 다 이 답이 나왔을 걸로 생각해요. 이 답이 꼭 나와야 돼요. 그죠? 우리 학생 나왔나요? 네. 좋아요. 우리 이 학생도 나왔나요? 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그 이름표 알죠? 꼭 가져와. 이름표. 지금 딱 메모 해놓으세요. 이름표 꼭 가져온다는 거. 그렇죠? 나성인 학생 저 스타일로 준비해서 와야 돼요. 잘 보이게. 안 보이면 희미하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잘 보이게. 자, 제가 샘플도 말했어요. 저 정도 굵기로 딱 준비해서 와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문제 한번 더 풀어볼까요? 현실에 보는 문제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은행이, 그죠?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여러분,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보험사에서 어떤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과거 20년간 살펴보니까 신용 불량자가 0.005예요. 그죠? 0.5%. 만약 신용대출 거래처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알려줘요. 98%. 그죠? 그렇지만 2%는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 돈을 갚는 거예요.
또 반대되는 상황이 있겠죠. 신용불량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1%는 이 사람 잘 살펴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시스템에 전공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문제 나갑니다. 신용대출 거래처에 대한 시스템 분석 결과 이 사람은 대손이 발생할 그런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을 구해보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을 무제한 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로 자, 마치고 자, 여러분 제가 이 문제 풀 때 조금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학생들은 말로 다 적어요. 확률 또 뭐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엄청 걸리고 결국은 제대로 잘 풀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이용해서 사건을 다 명시하는 거예요. A는 이러이런 것이라 가정하자. 또 B는 이런 상황. 그러면 훨씬 편리하게 P에 뭐 B 기본 A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을 기호로 해서 사건으로 나타내면은 훨씬 풀기가 깔끔하고 또 여러분이 아무리 답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항상 얘기했죠. 배운 내용을 내 조카한테 설명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냥 막 해서 답만 나왔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우리가 다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그죠? 굉장히 밑에부터 바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십시오. S1을 신용불량자의 경우를 하자. 그죠?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컬럼버스의 달걀처럼. 그죠? 딱 저 아이디어 때문에 그 다음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P의 S1 기본 R1 딱 되잖아요. 근데 보통 시험 문제 답안지 보기 여기다 막 적어요. 또 뭐뭐뭐 적어가지고 얼마나 산만하고. 아시겠죠? 반드시 신용불량자인 경우를 S1이라 하자. 그죠? 또 대손이 발생한 경우를 R1이라 하자. 굉장히 명확하게 주어졌잖아요. 자, 0.32, 9966, 0.32, 0.33 정도 나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값이 나왔다. 네, 자, 내리시고 다른 값이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풀지 못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친구는 뭐죠? 값이 안 나온 친구 중에서 또 다른 유형이 있나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공감 굉장히 중요한데 자, 0.33이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이제 알았어요. 자, 우리 손 안 든 친구는 뭐가 나왔나요? 다른 값이 나왔나요? 어떤 값이 나왔어요? 자, 아직 풀지 못한 친구 없네요. 딴 값이 뭔가 좀 이거보다 더 자세한 값이 나왔나요? 0.32, 99, 6, 5, 4 이렇게 나왔나요? 네. 자, 시험 때는 소수 아래 두 자리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제가 또 문제 드리지만은 그냥 소수 아래 두 자리에서 그냥 끝내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푼다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시점 제가 하나 이제 공지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매달 여러분들의 그 출결 상황을 9월 말이 되면은 블랙보드에 올려놓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보셔가지고 잘못된 상황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 월 단위로 여러분의 출석 상황이라든지 또는 과제 제출 상황을 알려줄 겁니다. 그다음 오늘 우리가 다시 이제 숙제를 하나 낼 텐데 숙제가 여러분 통계가 숙제가 너무 적지 않아요? 원래는 통계는 숙제를 매일 내야 되는 거 엄밀히 말하면. 근데 매일 내진 않는데 자, 숙제가 없어도 뭔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뭔가 이제 좀 나올 때 됐는데 자, 오늘 숙제 얘기하겠습니다. 베이스 정리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해서 갖다 내는 거.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면은 어떤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는 어떤 사람들은 답이 이렇게 나와요. 0.000001 거의 발생 가능성이 없는 문제를 만드는 학생도 많아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베이스 정리의 상황을 나타내는 문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작성해 제출해요. 그러면 제가 어떤 혜택이 있냐 하게 되면은 중간 시험 때 여러분이 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낸 문제인데 오히려 당황해서 못 푸는 친구도 많아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낸 문제 꼭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낸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풀면 되겠어요. 손으로 써도 돼요? 손으로 쓰는 게 없어요. 손으로.
시험에서 적을 때 예. 분수로 적으면 안 되죠. 분수로 쳐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혹시 소수를 너무 막 꼼꼼하게 알겠죠? 이렇게 막 이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0.33 또는 분수도 괜찮고. 자, 여러분 숙제 이해 다 됐죠? 혹시 이해 안 된 친구 있나요? 예. 네? 한 문제만. 한 문제도 많잖아요. 우리 학생 너무 의욕이 없어가 오늘 베이스니 끝을 내야 돼. 아니에요. 한 문제 정도. 아시겠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숙제가 뭐냐면은 여기에다 숫자만 바꾸면 아무래도 점수가 별로 안 나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숙제 낸 것을 그냥 A, B로 구분합니다. A, 좀 신경 써서 내는 문제. B, 여기다가 숫자 바꾸어서 내는 친구. 그냥 B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 학생 재밌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 제가 예를 들어는 CPA. 그죠? 야, CPA 너는 제발 시험 치지 마라. 그래도 몰래가 시험 저거 되는 친구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그럼 뭔가 CPA가 뭔가 우리 준비하는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구나. 책임의 소재는 전부 다 베이스 정리로 풀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답도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 풀다 보면 답이 너무 그는 거의 없는 상황에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월요일 날 아침에 여기 갖다 내면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설명드렸고 또 두 가지 문제를 풀어봤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만들면은 베이스 정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할 때마다 저 숙제를 내드리겠어요. 자, 순열조합 지난 시간 다 배웠습니다. 항상 모르면은 OP2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예,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순서있게 세우는 방법. 그 예제에서 이 공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다뤄볼 텐데, 자, 25명으로 구성된 어느 단체에서 3명을 선출해서 회장, 부회장 총무로 임명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지 각자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이제 시간 되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상대로 저 답이 나왔을 걸로 생각해요. 설명은 굉장히 길지만은, 그죠? 25명 중에 회장 뽑는 후보는 25개가 있을 것이고, 한 사람 뽑히고 나면 나머지 24 중에서 뽑는 것이고, 딱 보는 순간에, 요런, 답이다. 그럼 이해 다 된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또 이거 한번 풀어보죠. 자, 200명 학생이 통계학을 수강하고 있는데, 적어도 2명 이상의 생일이 같을 확률은 얼마인지. 그죠? 단 1년은, 윤달이 없이 365일로 한다. 자, 이 문제 받았다. 그럼 절대 답을 보는 습관은 안 좋아요. 그죠? 한번 스스로 해요. 이거 한번 또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여러분 아마 뭐 이런 답을 가졌을 걸로, 요 제일 아래가 답이에요. 적어도 2명이 같아 하는 경우는 2명, 3명,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항상 때는 6건, 여러분들 6건 확률은 다 알아도 이때 이거 써야지 아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 완전하게 다른 경우, 그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다는 거.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이 문제 한번 해볼까요? 예. 남학생이 30명, 여학생이 15명으로 구성된 클래스에서 10명을 임의로 뽑았어요. 그 중에 3명이 여학생의 확률은 얼마인지 또 한번 해봅시다. 예. 자, 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것도 아마 여러분 쉽게 풀었을 거 생각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죠? 일단은 전체 경우는 45명 1명 뽑는데 순서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조합 기호를 쓰면 되겠다. 그죠? 예, 이렇게 답이 다 나왔을 걸로 생각하고. 자, 그래서 남자는 남자 중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맞죠? 여자는 여자 중에서 나와야 될 것이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이 분포가 어떤 분포냐 하면 우리가 곧 배울 텐데, 이 분포를 초기화 분포라 그래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 예제는 바로 초기화 분포, 영어로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래요. 하이퍼 지오메트릭 초기화 분포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초기화 분포의 확률 변수는 뭘까 하고 또 궁금해할 수 있는 확률 변수는 굳이 제가 말을 하면은 표본에서의 성공 횟수를 X라고 보통 생각해요. 초기화 분포는 표본에서의 성공 횟수. 다시 말해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표본에서의 승모연수라 말하는 표본에서 여학생이 몇 명 있냐. 그죠? 여기도 쉽게 말하면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남학생 또는 여학생.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배우는 것 같지만은 이항 분포가 되기 위해서는 베르누이 시행이라 해야 되고 n번 독립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오늘 요 예제 잠깐 제가 설명하는 초기화 분포는 역시 베르누이 시행이지만은 비독립적으로. 그죠? 한번 나와버리면 그 다음 이항에서 나올 확률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초기화 분포다 하는 것만 적어 놓으세요. 우리 뒤에 또 배울 거니까 알겠죠? 그죠? 예. 여러분 초기화 분포는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예, 풀었지만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그 진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흰 칠판에 좀 설명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그 다음 또 슬라이드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게 되면은 베이스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여러분 실제로 통계학을 좀 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 정리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기를 바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배웠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이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또 우리가 다음 주 슬라이드 할 때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모든 경우에 확률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 일단 알아야 되고 맞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대값하고 분산을 구할 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뭘 얘기 드렸냐 하게 되면은 이것이 PX 우리 PX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앞으로 PMF를 하겠어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죠? probability 그죠? 질량은 mass 그 다음에 함수는 function 그래서 PMF는 확률 질량 함수 다시 말해서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던지면 1, 2, 3, 4, 5, 6 했으면 확률이 6분의 1 존재할지 다른 값은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확률 질량 함수로 생각하면 돼요. 이때 이 공식이 우리가 시그마 x의 px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맞죠? 그리고 재무관리 예를 들면 제가 기대 수익 위험도 다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은 또 open.korea.ac.kr에서 강의를 다시 보면 될 거예요. 그 부분만. 자, 그리고 분산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x에서 기대값을 빼서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곱을 해서 더하고 확률을 곱해주더라. 여러분 이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쉽게 말하면 x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응용해서 x가 이제 fx라는 쉽게 말하면 정규 분포 함수처럼 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PDF라 그래요. 자, 앞에 PDF는 똑같아요. probability, 확률, 밀도 함수. 밀도는 영어로 뭐라 하면 되겠죠? density. 맞아요.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다시 말해서 도수가 얼마나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 경우에 이때는 기대값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또 분산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 이 클래스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는 내지 않아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 할 때 혹시 사용할지 몰라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쪽 부분인데 제가 식을 먼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테그럴 fx의 dx에다가 앞에 x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대값에 대한 공식이 되겠어요. 인테그럴 x에다가 fx dx. 자, 분산 공식 이렇게 됩니다. 인테그럴 x에서 기대값을 뺏는 것을 제곱해서 fx의 dx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공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제가 기대값은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데 분산은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조금 더 계산하기 쉬운 공식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 전개는 다 기억하고 있죠. x제곱에다가 2배의 x에다가 2x 그 다음에 2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fx dx 맞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참고로 이 EX나 VX일 때 이 X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대문자로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은 다 대문자로 쓰게 돼 있어요. X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X는 확률 변수이지만은 EX는 어때요? EX는 하나의 값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계산해봤죠? 그죠? 경우의 수가 많아도 딱 계산하면 하나의 값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주의하세요. X는 확률 변수이지만은 EX든 하나의 값, 그 다음에 VX도 역시 하나의 값이에요. 자, 분산은 영어로 뭐라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분산은 영어로 variance. 그래서 그 V를 쓰는 거예요. 기대값은 영어로 뭐라 하면 되죠? 네, expected value. 그죠? expected value. 여러분 알겠죠? 그죠? 분산은 variance. 기대값은 expected value. 자,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또 더 좀 풀어헤쳐서 인테그랄 x제곱의 fx dx. 요 값은 하나의 숫자로 했으니까 앞으로 나와도 관계없겠죠? 그래서 요 값들을 내겠어요. 마이너스 2배의 2x. 하나의 숫자니까. 그리고 인테그랄 x에다가 fx dx고 이것도 하나의 숫자니 앞으로 끄집 내도 되겠죠? 그래서 2x의 전체 제곱에다가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전개해 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값이 뭐가 될까요? 1이죠. 모든 확률에 대해서 다 고려하면 이것은 1이 되고 이것은 뭐가 되죠? 바로 EX의 데피니션이에요. X 곱하기 FX를 적분한 거.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적으면은 이것은 EX가 돼요. 요건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렇죠. 2의 X제곱. 잘 봐야 돼요.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X제곱을 넣고 FX dx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배 2X제곱에다가 1배 2X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적으면 되겠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간편 공식이에요. 그죠? 어떤 학생들은 이 값을 그냥 0이라 0이 아니에요. 이것은 X제곱에 대한 기대값. 이쪽은 뭐죠?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서 제곱하라는 거예요. 값이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부분도 역시 똑같아. 이것도 유사하게 유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2의 X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이 돼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편 공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예를 가지고 직접 한번 풀어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공식이 바로 뭐라고요? 연소 분포함수인 경우에 기대값은 어떻게 표시가 되고 분산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자, 오늘 수요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음 오실 때 꼭 메모해서 이름표 꼭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는 숙제, 베이스에 대한 숙제를 꼭 가져오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